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야말로 슈퍼위크입니다. 네, 그렇게 됐죠. 예,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 또 네. 3.1 혁명 100주년 네. 기념일도 있고요. 예. 네, 바빠요. 예.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베트남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예. 네, 우리 김 PD는 베트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호치민이죠. 아, 진짜? 예, 그렇죠. 예전에 박항서 아니고요? 박항서 감독 아니고요? 축구를 전혀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니 네. 박항서 감독은 매우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잘 모르고요. 예, 또 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요. 네. 근데 아이고 그 호치민이라는 네. 불세출의 지도자에 대한 네. 국민들의 존경. 이건 네. 뭐랄까요? 그렇게 또 한 나라에 정신적 지주가 될 만한 네. 사람이 네.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다행스러운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예. 네. 베트남 인민들은 아직도 호 할아버지라 부른다 그러죠. 베트남 사람들의 그 정신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 워낙 대표적인 인물이어서 두 번 말하면 좀 서운할 정도인데 정작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서 아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박항서 감독의 뛰어난 지도력 때문에 베트남 축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는 분들은 많은데 베트남 역사나 또는 호치민의 독립운동과 새로운 혁명 그리고 미국과의 전쟁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잘 모르죠. 물론 한국이 또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었으니까 이 문제 때문에 조금은 가까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해서 이번 주에는 그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또 동아시아뿐만 아니고 아시아 역사 어쩌면 세계사의 변곡점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요. 예. 네. 해서 오늘은 그 호치민 평전을 하나의 그 지렛대로 해서 베트남 역사와 우리의 관계 그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예. 베트남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우리 호치민도 있고 또 베트남 전쟁도 있고 또 뭡니까 한국의 이주 노동자 또는 국제 결혼 이런 거 관련해서 이런저런 뭐랄까 연결고리들이 있죠. 예. 그럼에도 역시나 베트남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호치민인 것 같습니다. 호치민에 관한 책들은 몇 권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윌리엄 드위커라는 미국의 사학자가 쓴 호치민 평전입니다. 네, 볼륨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 본문만 해도 850페이지 가까이 되고요. 예. 이런저런 그 부록까지 하면은 900페이지가 훌쩍 넘는 책입니다. 좀 부담스러우실 텐데 역사에 깊이 관심이 없으신 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뒤져보시면은 베트남 역사가 조금은 가까이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 전에 우리가 호치민을 좀 낯선 인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우리 역사하고도 그렇게 관련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호치민이 베트남에 태어나서 프랑스 유학하고 소련 유학하고 중국 혁명에 함께하고 베트남 혁명을 지도하고 하는데 우리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 4월에 성립하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그 임시정부에서도 파리 위원부라는 걸 설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김규식이나 황기환, 조소왕 등등이 그 파리에서 머물렀는데 그때 호치민을 만나죠. 그 당시 임시정부 그 외무총장이자 그 파리 위원부 대표였던 김규식이 호치민과 각별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대한민국 통신국이라는 그 뭐랄까 우편국 비슷한 곳에서 호치민이 자유롭게 그곳을 드나들면서 저작과 홍보물을 작성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 호치민이 이 베트남 독립을 꿈꾸는 그런 인물, 또 독립운동가니까 그 당시 베트남을 그 식민 통치했던 프랑스 쪽에서는 감시자가 붙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감시자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인데요. 조금 볼까요? 두 줄인데. 예. 호치민은
한국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자신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는 일제에 저항하는 한국인의 계획을 거의 똑같이 따르고 있다. 라고 프랑스인 감시자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치민도 이 동아시아의 독립운동, 혁명운동의 흐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던 거죠. 호치민이 1890년생이니까 아마 안중근의 그 거사도 알고 있었을 테고요. 또 한국인들이 곳곳에서 펼치는 이 독립운동, 혁명운동의 역사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참조하면서 이 동아시아의 그 해방과 혁명의 흐름들을 공유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이뿐만이 아니고 1900년대에 이 베트남 독립운동가 중에 유명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거든요. 판 보이 차우라고. 이 사람이 양계초, 중국의 그 계몽운동가인 양치 차오라는 사람과 대담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게 이른바 월남망국사라는 그 역사서입니다. 월남망국사면은 그 호치민에게 적대적인 입장에 선 사람이 쓴 거 아닐까 싶은데요? 뭐 적대적이라기보다는 월남이 왜 망했는가, 프랑스가 월남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라는 걸 그 판보이 차우라는 사람과 양계초라는 중국의 계몽사상가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내는 책이에요. 여기서 월남망국사는 이제 호치민의 승전으로 인해서 망한 그 월남이 아니군요. 그 월남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시대를 앞질러 갔습니다. 앞서갔어요. 네. 19세기 말 20세기 초, 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월남망국사라는 책도 한국의 지식인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죠. 이른바, 박은식이나 신채호나 그리고 많은 계몽사상들에게,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끼쳤고요. 우리가 국어운동의 선구자로 알려진 주시경 선생이 그 월남망국사를 직접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베트남과 우리의 관계는 상당히 밀접해요. 그 20세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어느 날 갑자기 가까워진 관계가 아닙니다. 그 같은 식민지 상황에서 함께 그 저항 방법을 공유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될지 많은 혁명가들끼리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 일설에 의하면 호치민이 목민심서를 읽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베트남어를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요즘은 로마자에다가 그 기호를 달아서 그 육성에 좀 어려운 발음을 하잖아요. 근데 베트남이 중국 문명권입니다. 한자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한자가 이 시기만 해도 일상적인 언어였습니다. 지식인들에게는.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호치민이 40년대 초반에 감옥에 갔을 때 쓴 옥중일기라는 게 있어요. 그건 다 한문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한자 문화권이어서 다산의 그 목민심서를 비롯한 책들을 읽는 건 어렵지가 않았죠. 그 당시의 지식인들에게는. 그리고 중국의 지식인들과 교류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어를 말은 잘하지 못해도 문자로는 얼마든지 통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하나의 그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적인 그 언어적 자산을 기반으로 한 관계 형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처럼 잘 말씀하셨는데 호치민은 베트남의 저 멀리 동떨어진 그런 인물이 아니었고요. 동아시아의 그 사상을 근거로 해서 서양의 또 영향을 받고 그래서 새로운 베트남의 독립을 꿈꾸었던 그리고 베트남 공산당을 창건해서 새로운 그 역사를 이끌고자 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교수님 그 목민심서를 보았다는 거는 근거 없는 얘기 같아요, 보니까. 왜 그렇죠? 일단 그 당시 그게 제대로 번역이 됐는지도 궁금하고. 목민심서 같은 경우 48권 16책으로 이루어진 대작인데. 이게 과연 호치민 전쟁 수행이 아주 인생의 가장 정점을 이루기도 했고 많은 시간을 보냈던 호치민에게 과연 그게 번역이 돼서 전달이 됐을까?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번역이 문제가 아니고요. 번역할 필요가 없죠. 한자 문화권이니까. 그럼요. 한자를 그대로 읽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목민심서가 48책이라고 했나요? 상당히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현대 우리말로 번역한, 현대 한국어로 번역한 책이 6권 정도 분량입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옛날 그 한자 한문책으로는 그 권수가 많은데 그 권수를 나누는 게 다릅니다. 우리가 한두 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현대 한국어로 목민심서를 완역하면은 제 어린 짐작으로는 한 1200페이지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 정도 분량은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양이 아니죠. 그리고 혁명가들이 공부를 안 했다는 건 그건 조금 우리의 착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혁명가들일수록 그 어려운 시기에 정말 깊은 공부를 하고 많은 공부를 합니다. 네, 우리 호치민도 예가 아닌데요.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어를 공부하고요. 프랑스 공산당에 가입하고요. 그리고 프랑스 사상사를 공부하고 또 소련에 가서는 레닌과 교류하면서 레닌이 죽음을 맞이해서 쓴 그 유명한 그 조사가 있는데요. 또 소련의 사상 공부하고 중국에 와서 중국의 혁명 사상도 공부하고 어마어마한 공부를 했던 거죠. 미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은 혁명가들은 오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뭐랄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패하거나 타락하는 혁명가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공부가 깊지 않은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데 제 생각에는 호치민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선비정신, 정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인물로 보면 좋을 듯합니다. 다시 좀 돌아가죠. 우리가 호치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호지명으로 읽히고. 그렇죠. 호지명입니다. 이 본명이 아니고 호지명이란 뜻은 넓은 뜻을 밝게 한다 이런 뜻인데 풀면은 필명입니다. 깨우치는 자라는 뜻이래요. 그래 원래 이름은 응우엔싱꿍인데 이게 이 베트남 축구 선수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응우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원씨입니다. 원 한자로 쓰면은 네 원씨인데 완생공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필명 이게 많이 쓰이는데 응우엔 아이국이라는 말이 많이 써요. 아이국 하니까 비슷하죠. 우리 발음하고 애국입니다. 애국 원 애국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베트남 발음식으로 발음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어도 한자를 같이 쓰지만 발음이 다르잖아요. 또 일본도 한자 쓰지만 발음이 다르고 그런 것처럼 이 호지명이라는 그 한자 이름도 호치민이라고 있는데 결국 한문의 원래 의미를 살리면은 깨우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깨우치는 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수없이 그 깨달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베트남의 독립과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싸우면서 자신의 깨달음들을 실천하고 또 실천 속에서 또 새롭게 깨닫고 그런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거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9월 2일 베트남이 독립하거든요. 독립하고 난 뒤에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거치고 미국과의 전쟁 거치고 그 과정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죠. 그런데 1975년 4월 30일에 미국이 패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합니다. 그걸 보지 못하고 호치민은 1969년에 심장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 베트남이 승리하기 전에 꽤 오래전에 죽었는데도 베트남인들에게는 하나의 정신적 지주로 남아 있다고 하죠. 그리고 베트남인들에게 뿐만이 아니고 이 제3세계 혁명의 역사에서 호치민은 대단히 문제적인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잠깐 이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1945년 9월 2일에 열린 베트남 독립선언식에서 호치민이 한 연설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생존, 자유, 행복의 추구 등이 그러한 권리이다. 이 불멸의 선언은 1776년 미 합중국의 독립선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넓은 의미에서 이런 뜻입니다. 지상의 모든 민족들은 날 때부터 평등하며 모든 민족은 생존의 권리, 행복과 자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776년 미 합중국의 독립선언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모든 민족이 평등하다는 것, 그리고 모든 민족은 생존의 권리와 행복과 자유의 권리를 천부적으로 갖고 태어났다는 것.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베트남도 이런 억압에서 이 독립해서 새로운 행복의 권리, 자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지속적으로 싸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노이가 그야말로 그 호치민의 근거지였죠. 근거지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묘한 그 기류가 감지되긴 해요. 예. 미국으로서는 자신들을 최초로 패전으로 몬 이른바 적들의 심장부 아닙니까? 예. 그리고 김정은 체제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하노이라는 곳이. 예. 김일성 주석이 베트남 가서 호치민을 만나기도 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상당히 묘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이게 역사의 변곡점이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역사는 변화해가고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또 교수님, 거기가 네. 하노이가 그 통킹만하고 매우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북부 저 통킹만이 있죠. 예. 통킹만은 바로 미국이 베트남을 도발하기 네. 위해서 네.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렇죠. 조작했던 것이죠. 네. 예. 네. 그랬던 공간이기 때문에 네. 미국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공간인데 거기서 네. 이제 네. 한반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위대한 타협이 이루어지게 된다니 참 여러모로 주목되고 설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다 알고 있겠죠. 그런 사실들을. 네. 또 김정은 위원장도 알고 있을 테고. 그런 지점에서 우리 호치민의 숨결이 남아있는 이 하노이, 베트남 혁명의 심장부에서 어떤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질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바라건대는 이 금방 읽어드린 모든 민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얘기했던 호치민의 말대로 그곳에서 정말 평화의 새로운 메시지가 타전되기를, 전세에 타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호치민이 당연히 이 글도 잘 쓰고 연설도 잘하고 했겠죠. 예. 선전선동문도 잘 쓰고 그랬지만은 시도 참 잘 씁니다. 그 중에 젊은 시절에 쓴 그 비엔남 독립 좀 비슷하죠? 베트남 독립이라는 그 잡지입니다. 잡지에 호치민이 쓴 시 한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여자들이라는 시입니다. 베트남 여자들은 언제나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희생해왔다. 증자매의 부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호응하여 조국과 민족을 구하러 나섰다. 오랜 혁명운동 기간 동안 우리 자매들은 자주투쟁에 참여하여 황금의 심장, 강철 같은 용기로 여러 번 용감하게 싸웠고 응우엔 민카이처럼 여러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제 기회가 가까웠으니 프랑스를 물리치자, 일본을 물리치자, 사람과 가정을 구하자. 젊거나 늙은 여자들아 함께 뭉쳐 투쟁하자. 베트민 전선에 함께 뭉치자. 먼저 나라를 구하고 다음에 우리 자신을 구하자. 그래서 온 세상이 우리가 선녀와 용의 자식들임을 알게 하자. 네, 이런 아주 열렬한 시를 씁니다. 선녀와 용의 자식이란 게 무슨 말입니까? 네, 선녀와 용의 자식이란 말이 그 베트남의 신화에 나오는 그 신화적인 존재인데요. 자신들이 선녀와 용의 후예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곰의 후예이듯이 이런 그 베트남 여성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호치민 사상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베트남 전쟁 관련 영화들 보면은 베트남 여성들의 투쟁이 정말 눈부신 바가 있었죠. 예. 이 혁명에서 남성의 특권만을 중시한 게 아니고 여성들과 함께 독립 투쟁을 이어갔던 그 호치민의 사상도 좀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940년대 40년대 초반에 감옥에 갇히는데 감옥에 갇혀서 옥중일기라는 걸 씁니다. 이 옥중일기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 윌리엄 듀이커의 평전에도 몇 편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게 각별하게 중요한 건 김남주 우리 옛날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김남주 선생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이네나 릴케나 여러 사람들의 시를 번역하거든요. 네루다나 이런 사람들 시들을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의 호치민의 시를 김남주가 번역합니다. 시가 있는 그 금요일에 소개해드릴 생각인데. 아니 근데 그 시절에 그게 가능했습니까? 그런 호치민의 시를 번역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쉬운 일이 아니죠. 예. 아닌데, 일단 문자로는 그 한문을 썼으니까, 예. 우리가 비교적 한문을 좀 공부하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또 김남주 세대는 뭐 한자에 상당히 익숙했죠. 아니 박정희 정권이 가만뒀습니까? 가만뒀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그걸 몰래 했겠죠. 아 몰래. 네, 그리고 70년대 80년대 어떤 민주화 운동, 혁명 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호치민은 하나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른바 몰래 나온 책 중에 호치민과 베트남 혁명에 관한 책들이 꽤 있었죠. 뭐 제 방에 몇 권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그 베트남이 하나의 중요한 제3세계의 그 혁명,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혁명의 하나의 모델처럼 와닿았었어요. 그 리영희 선생도 당연히 베트남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었고요. 예. 네, 리영희 선생 책의 상당 부분도 베트남 혁명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그분이 조선일보 외신부장으로 있을 때, 네, 베트남의 이 국민들이 많이 학살되고 전쟁의 위험에 놓였을 때, 거의 뭐 유일하게 언론인으로서는 그 베트남 사람들을 걱정해줬던 리영희 선생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단히 선구적이었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리영희 선생 같은 경우는 베트남 인민들의 그 자주정신, 독립정신, 저항정신을 높이 샀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랬겠죠. 그리고 그 베트남 전쟁을 쭉 보면서 미국의 그 제국주의적인 침략이 베트남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정확히 인식했던 것 같고요. 예. 그게 한국을 비롯한 여러 제3세계에서 어떤 그 폭력으로 다가갔는지도 베트남을 하나의 시점으로 해서 잘 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도 없습니다만은, 옥중일기에서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정말 이 감옥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그 혹독했겠습니까? 이게 42년, 43년인데, 잠깐 그 감옥 환경을 보면 이래요. 죄수들은 낮에는 착고를 차고 있었으며 밤에는 이가 들끓는 간방이 벽에 족쇄로 묶여 있었다. 식사는 밥 한 그릇과 물 반대였는데 이 물로 세수도 하고 차도 마셔야 했다. 그러면 호치민은 종이와 펜을 얻어 자유로운 시간이면 자신의 감정과 감옥 상황을 묘사하는 시를 쓰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다. 이게 바로 옥중일기인데요. 되게 사행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잠깐 보겠습니다. 험한 길이라는 시입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들도 올랐건만 평지에서 공경에 부딪혔구나. 산에서는 호랑이와 마주치고도 무사했건만 평지에서는 같은 인간에게 붙들렸구나. 아하. 나는 베트남 민족의 대표로 온 사람, 중요한 지도자들과 협의를 하기 위해 중국에 온 사람. 그러나 갑자기 거센 역풍을 만나 존경받는 손님으로 감옥에 갇혔어라. 내 마음은 충성스럽고 깨끗하지만 반역자로 의심을 받고 있네. 한 번도 쉬웠던 적은 없지만 지금은 훨씬 더 어렵구나. 라는 아주 수박하면서도 자신의 의지를 정확하게 피력하고 있는 시들입니다. 이런 시들이 쭉 인용돼 있어요. 이 시는 금요일날 우리 김남주 번역으로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예. 또 하나 호치민을 얘기하면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게 검소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생명을 마감하면서도 남아있는 건 정말 그 옷 몇 벌, 그 아주 소박한 그 방, 뭐 이 정도밖에 없었다 그러죠. 예. 남긴 게 없다 그래요. 오로지 남은 건, 베트남 독립과 새로운 세상을 위한 정신만 오롯이 남기고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1986년에 도이모이 정책이라는 게 펼치지 않습니까? 예. 뭐, 개혁개방 정책을 볼 수 있겠죠. 쇄신이란 뜻인데, 이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자본주의 상황으로 접어들었는데 이런 걸 북한이 어떻게 또 참조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오가는데요. 호치민 평전 읽으시면서 베트남에 대한 이해도 좀 깊이 했으면 좋겠고 예. 아울러서 역사적인 회담이 열리는 하노이에 대해서도 그 역사적인 장소성, 역사적 의미도 함께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이번 주에는 내일 모레 글피 베트남 소설들 소개해드리지 않은 소설들 몇 편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베트남 얘기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비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번 일주일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